이 후보께서 그 최근에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2030 남자들이 펜토에 모여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한 이유라는 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2030 남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에서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고 하려면, 차별을 하려면 페미니즘 정책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대남으로 알려진 젊은 층 남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페미니즘 정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글의 내용이고요. 그래야 또 표를 얻는다라는 것도 암묵적으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글을 공유하신 이유도 좀 여쭙고 싶고, 네. 그리고 그 글에 동의를 하시는 거. 제가 이 글들 사실 뭐 제가 거의 동의해서는 아니고 저와는 많이 다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우리가 그 얘기들을 최소한 접근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고 직면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한 번씩 한번 읽어보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제가 공유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연원이라면 사실은 성간 차별, 젠더 차별이 사실은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입는 쪽의 권리를 향상함으로써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남녀 간의 차별과 격차가 실제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 내에는 예를 들면 취업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아니면 또 지나친 양육 부담에 따른 뭐 경력 단절 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비중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 매우 불평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불평등을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평등 문제, 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평등을 지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 정책 과제가 돼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 정책으로는 매우 이제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갈등과 아니면 비효율보다는 어쨌든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 사실은 청년 세대들의 문제죠. 이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기회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고 또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제한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정말 생존 자체를 위한 투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배제돼야 자기가 사는 이 엄혹한 환경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을 가르게 되는데 그 편 가르기 중에 한 부분이 결국 남녀 간의 문제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성 할당제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 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여성이 우대받고 우리는 홀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진실력으로 떠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할당제는 정치권 영역에서는 여성의 할당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외에 무슨 채용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임용 이런 문제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냥 제가 경기도지사를 인사를 해봐서 아는데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남성에게 30%는 강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여성의 마지막 단위보다 더 낮은데 이 할당제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 성 할당제였던 겁니다. 특정성이 30%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보니 성 할당제를 폐지하자 그러고 거기에 또 오해와 이런 정치적 선동이 개입하니까 그게 이제 위력을 뚫치기도 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너무 그래서요, 그죠? 저는 우리가 평등을 지향한다. 일단 부문별, 남녀별, 지역별 또는 뭐 계층별 어떤 경우라도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이 남녀 간 문제도 상당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좀 더 섬세해지면 좋겠다.
성장해져야 된다. 저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기성세대와 신규세대를 똑같이 이렇게 규정하고 제한을 하거나 기회를 부여하는데 좀 더 섬세하게 나눠서 부작용이 또는 불합리가 발생한 영역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좀 이런 배려들을 해 나가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또 효율적인 부분은 키우고 그래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여성자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접받으면 되지 여성이니까 더 우대 이걸 바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평등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그럼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좀 바꿔서 배려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감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그러시죠. 싶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아침에도 논란이 됐던 현안이라 네. 사실 국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초과세수로 지원을 하자는 주장을 하셨고 네. 민주당에서 지원을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이 초과세수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세금 걷는 걸 좀 유보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안이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전국민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 높은데 손실보상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은 네. 상당히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선거용을 위한 그런 게 아니냐 네. 손실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없을 수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네.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국가가 가계에 지원하는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낮고 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평균 110%, 120%에 육박하는 국채 비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국가가 가계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든지 또는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 수요 촉진에 너무 인색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10%를 초과하는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된 금액이 1.3%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가계 지원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족해진 소비도 살리고 골목 상권들에게 이게 소비 쿠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1인당 48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선별 지원들을 상당히 했는데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지급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3개월짜리 소비 쿠폰, 지역가표를 지급했는데 그때 어떤 경제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체험으로 통계 수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나치게 가계에 대한 지원도 낮았고 또 골목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량 경제는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출 대기업들은 혜택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국내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 경제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초과세수도 사실 고통의 산물이다. 이 코로나19를 견뎌오면서 만들어진 이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니 이 고통을 일부라도 나누고 우리 경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또 골목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하는 쪽에 좀 집행하자고 해서 제가 한 5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된다. 그 점도 맞습니다. 제가 손실보상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손실 입은 사람, 특별한 손해를 입은 집단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죠. 그게 정의죠. 손실보상은 하되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조 원 전부 소상공인용 선별 현금 지원에 쓰자라는 취지라면 이건 재정의 그 정의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는 액수를 늘려서
현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선별 지원도 필요한데 하고, 또 사실 국민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측면이죠.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살리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그 소비 쿠폰을 쓸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다 같이 부담한 거니까 기회를 주자. 그냥 현금 주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낮으니 소비 쿠폰을 줘서 소비 승수 효과를 통해서 좀 경제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이 점 오해 안 하면 좋겠고요. 선거용 선심만이냐? 저는 뭐 그게 지급 시기가 어찌가 될지는 좀 모르겠고 어떤 가급적 빠르게 좀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그게 시기를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심성, 매표행위 이런 얘기 자주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께서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고 하면 사람 안 가지고 막 찍던 그 시대의 그분들이 아니십니다.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충분히 가려서 판단하는 집단 지성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을 돈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은 그 돈 준 쪽 손보고 그쪽 많이 몰려서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 모독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 제가 오늘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90분의 제한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생방송되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시간을 더 내주신다면 방송 중계는 조금 이따 후보님의 그 어떤 발언을 끝으로 중계하신 발언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끝내고 저희 뭐 많은 회원들께서 와 계시고 전국에 저희 1,100명 가량 되는 전현직 언론인인 저희 회원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취재 언론인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봤습니다. 네. 원래 11시 반까지였는데 좀 더 진행을 12시까지 하시죠. 후보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뭐 마무리 발언 중요한 게 있으시면 먼저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해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리삼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 주권 국가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가 공동체와 우리 주권자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화국에서 필요한 것은 뭐습니다. 일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정책은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해관계 조정, 즉 정책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세상은 사람들이 욕망의 존재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나은 상태가 됐지만 또 그보다 더 나은 상태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게 저는 인간 세상 공동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소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정책의 집행에는 반드시 갈등과 저항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바꿔야 될 정책에 의해서 소수가 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걸 고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이고 결국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혜택의 박탈을 또는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강력한 대항 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저는 이걸 이겨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서는 이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철할 수 있는 힘이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인에게 행정가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의 권력 또는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개혁 또는 새로운 정책의 집행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그 부담
균열에 대한 비난, 공격을 무릅쓰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게 해야 될 일이라면 이미 정한 일에 대해서 과감한 추진력과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오해냐면 너무 과격하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 그건 정치적 목적으로 확장된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그와 반대죠. 정책은 벤처가 되면 안 됩니다.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가 구상을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다 분석하고, 가장 나쁜 경우의 대안들이 집행됐을 때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확신이 될 때만 저는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에 착수합니다. 제가 개국 정비는 실제로 외면으로 보기는 3개월 내지 6개월에 다 끝난 아주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의 결과를 냈지만, 제가 그 준비는 10개월을 한 거예요. 마치 매미가 14년 동안 땅 밑에서 준비해서 2주간 울다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정책 결정에는 정말로 많은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가장 나쁜 경우에도 손실이 지금 나지 않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때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불안한 것은 리더가 자기의 철학과 가치가 없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향도가 정치의 최고 리더와 같은데 앞길 가다가 저 앞이 무섭네.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일단 가고 보자. 그러니까 되돌아 나오고 또 딴 길로 빠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는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또 납득할 수 있는 함적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제시하고 또 본인이 먼저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그게 저는 리더다. 그런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송사 중계팀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워낙 귀한 자리니까, 귀한 기회이고 방송사에서 12시까지 진짜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훈 부장이 좀 중요한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그 역대 정권마다 선거 때는 공영방송 독립을 외치고 네. 막상 정권을 잡으면 방송을 장악하려 하거나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사유롭지 않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해서 공영방송 독립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실 구체적 보상이 있으신지? 네. 언론은 소위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주권자들의 주권 의지를 표출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죠. 그리고 그 중에 언론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공영방송입니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제도와 시스템은 우리에게 유리할 상황을 상정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지 않았을 때에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정부가 왜곡 없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소통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도 바꾸고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영성을 확보할 기회라고 봐야 돼요. 지금 구체적 방법들은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정치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말고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니까 언제나 충돌이 발생하고 왜곡되기 때문이죠. 정치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이 방송에 관계되어 있는 민간 영역, 또 여기만 100% 맡기면 또 혹시 모르니까 일부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는 집권을 하겠죠.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이 집권하는 동안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들이 사실은 모두가 누가 뭐 상대방이 될지 내가 될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가 기회죠. 이럴 때는 서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는, 왜냐면 이게 제도의 안전성인데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를 만들고요. 어쨌든 지배구조의 구체적 내용은 정치권도 논의하고 또 이런 언론 관계자들 또 종사자 이런 분들 다 만든 게 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짤막하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8일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찾으셔서 그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셨어요.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입장은 바뀐 게 없죠.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의 평등의 가치는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별 금지가 예를 들면 인종이든 지역이든 남녀든 어떤 영역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즉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저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믿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오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곡해도 있습니다. 의도적 곡해, 오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100%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 합의에 최소한 전원 합의는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에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교회에 갔다고 해서 그 얘기하고 딴 데 가서는 또 그 얘기하고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시면 다만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입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통행 강행처리 방식으로 이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뤄야 된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예, 그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잡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앞에 시계가 놓여 있는데 중국이 9시 방향에 있다고 보고 미국을 3시 방향에 있다고 봤을 때 통상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는 시침이 12시 30분 방향을 보고 있고 일본은 2시, 호주는 2시 30분. 말하자면 12시가 이제 딱 전북 중앙이라고 했을 때 조금씩 미국과의 관계를 좀 중시한다. 일본은 더 많이 중시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후보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몇 시 방향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진단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후보께서 집권하시면 대한민국의 이 전략적 방향이 몇 시를 향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도 매우 곤란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반도 국가라고 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중간 지점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운명적인 위치죠. 그런데 이 반도 국가, 즉 그 거대 양대 세력들을 끼고 있는 우리 중간에 입장한 그 반도 국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첫째는 주변국에 휘둘려서 갈갈이 찢기는 거죠. 아니면 한쪽에 복속이 되거나.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균형점을 잡고 이 양대 세력을 활용해서 기회를 늘려가는 거죠. 로마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변에 휘둘리는 약체가 될 것이냐,
비주체적인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하고 또 주변의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냐는 두 가지에 달렸다고 봐요. 첫째는 국력이죠. 이 국력, 군사력을 포함한 경제력, 인구 등등을 포함한, 또는 요즘은 이제 소프트 파워, 이제 문학 그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데, 하여튼 이 국력이 강할 경우 거기에 더해서 소위 리더의 의지, 철학과 비전이 뚜렷하면 저는 우리가 선택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군사력 6대 강국, 경제력 10대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 저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아니면 배제 당하지 않는 길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싶은 방향. 즉 일부처럼 미국을 선택할래? 아니면 중국을 선택할래? 이 질문도 사실은 세상에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과 동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의 직원으로 소위 자유민주국 진영의 일부로서 사실은 지금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앞으로의 관계 역시도 이런 한미 관계의 기본을 둘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국과의 이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서로 의존적이고 협력적 관계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버리면 우리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하고 고도화하고 또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전략적인 동반 협력자 관계를 포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양자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가 융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네. 제가 주관식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주관식인데도 네. 싫어하시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네. 9시부터 3시까지 너무도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답을 해주시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반드시 사지 선다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